자, 계약금 보시는데,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고, 해약금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그죠? 상대방이 그러면 X라 그랬어요. 어느 일방이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죠?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하는 것을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고,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상 회복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원상 회복할 수 없어요. 원상 회복한다는 말은 준 계약금을 건 매수인이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상 회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감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자는 준 사람은 포기하면 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돌려줘야만 해제가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배액 상환하는데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행에 착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약금 해제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행기 전에 미리서 이행 착수하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도 허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행 착수한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을 때 한해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쓰인다 그랬죠. 특약은 어떤 특약이냐면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몰취한다 라는 식의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약을 했다면 예약은 뭐가 다르죠? 이것도 배액이고 몰취잖아요. 뜻 자체가 몰취한다는 것은 지금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죠? 계약 위반했을 때잖아요. 위반했을 때. 요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은 이행에 착수가 지금 들어간 이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또 하나는 뭐죠? 위약벌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배상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할지는 얼마가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손해라는 거는 원래 입증을 해야 되지만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거예요. 손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을 1억 걸었다 그러면 손해는 무조건 1억인 거예요.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그럼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입증해도 청구 못 해요. 그냥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의 손해 입증해도 청구 못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럴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있다. 근데 위약벌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벌금이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벌금을 정하는데 벌금이 계약 금액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이 바로 벌금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1억 걸었으면 그게 위약벌이다 그러면 1억이 벌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별도의 손해가 있다 그랬을 때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게 좀 과도해요? 위약벌이 훨씬 더 과도하죠. 그래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별도의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보시죠.
1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별도의 특약 없이 교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죠? 2번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한다라고 약정을 했을 때 이건 특약을 한 거죠.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손해배상의 예정인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자, 그러면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죠. 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해약금은 감액이 안 되죠.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다면 감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두 개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걸로서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되므로 매수인이 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 아니죠. 4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라고 할 수 없죠. 이행착수는 말 그대로 의무의 일부라도 해야 돼요. 의무의 시작을 일부라도 했을 때 이행착수고 이것은 이행의 준비에 불과합니다.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해도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버렸으면 중도금 지급이 바로 이행 착수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 이후니까 누구도 계약금, 해약금 해제는 못합니다. 15번, 14번의 답은 3번, 15번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수하면서 갑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울수한다는 문헌으로 약정했다. 특약을 걸었네요. 이 경우에 관한 진술 중 틀린 것 1번 갑이 위약한 경우 을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2번 원칙적으로 을은 갑의 채무 불행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게 바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죠. 3번 갑은 을이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할 수 없게 된다. 중도금 줬으면은 이행의 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는 못하는 겁니다. 4번 을이 위약한 경우 갑은 자신이 그 이로 인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을 넘을 때에는 이를 입증해서 항상 넘는 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잖아요.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로 가니까 별도의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바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을 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고요. 15번에 4번이 틀렸고 5번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 외에 계약 자체의 이행도 청구할 수가 있죠. 손해배상하고 해제는 서로 관련이 없으니까요. 15번의 정답은 4번, 16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걸 동일 기한의 추정, 동기추 총칙에서도 추정한다, 본다라는 규정 헷갈린 거 있잖아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체추. 동일 기한의 추정이에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기추예요. 근데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추정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2번 매매인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고 계약 비용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쌍방이 균등해서 부담을 해요. 그럼 여러분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토지 같은 경우에 측량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감정평가 필요하다면 감평비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또 계약서 공증한다 그러면 공증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반땅이다. 그게 반땅. 계약의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증을, 사실은 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만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공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쓰니까 그걸 공인중개사가 공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은 가능해요, 독일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같이 해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이제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수입이 또 짤짤하게 생기는 거고. 맞죠? 네. 그 협회 가서 이제 한번 투쟁을 해보시고. 어디에요? 4번. 예. 4번. 매매의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로 된다.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집 앞에서 집 인도 장소. 짬뽕 주문했을 때, 짬뽕 배달 주문했을 때 돈 언제 줘요? 집 앞에서 물건 받으면서 주잖아요. 대금 지급 기한은 짬뽕 인도해 주는 기한과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주고, 돈은 어디서 준다? 짬뽕 받는 장소. 집 앞에서 받으면 집 앞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죠? 야,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됐네요. 요즘엔 다 앱으로 하니까. 앱이 없을 때는 다 현찰 줬잖아요. 배달시키면. 그쵸? 인도 장소에서.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그럼 뭐 짬뽕이 있었던 장소면 짜장면씩 가가지고 계산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인도 장소. 5번.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가 아닌 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인 측에서는 집이라는 물건을 주고 매수인은 돈을 주는데,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요? 과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도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당연히 과실은 매수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까지 같이 준 거니까. 자, 17번입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17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일단 권리의 하자를 기억하셔야 되고, 권리의 하자. 그래서 우리는 전, 일, 수, 용, 담이라고 공부를 했죠. 저는 뭐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1,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 권능의 제한, 담보 권능의 제한.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 대감청,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청구권, 이런 제기랄, 그래서 제척기간이 있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대금감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요. 여기서도 대금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고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대금감액 청구, 매수인이 선이 악이 다 행사할 수 있고, 또 담보권능의 제한에서도 해제권과 손배청은 매수인이 선이 악이 불문하고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만들어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같아요? 마치 쓰레받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쓰레받기예요, 쓰레받기.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손잡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위에 짧고 아래 길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렸을 때는 매수인이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선이면은 되고 악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선의의 매수는 해제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돼요. 그죠? 대감청은 안 되는 거 원래.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악의 매수이다 그러면 대감청은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니까 해제나 손배청은 못한다는 거예요. 수량 부족이다. 매수인 선이라면 대감청 있고 해제권 있고 손배청 다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수량 부족에 대해서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악이다 그러면 없고.
아시겠죠? 용익권능의 제한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누가 있으니까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지역권이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통행지역권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전세권이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 누군가 질권을 행사한다. 그럼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경우에 용익권능이 제한되니까 그런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다, 선이다 그러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악이다, 알고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담보권능의 제한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게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말소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실행돼 가지고 경락인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경우나 가압류에 기해서 강제 경매되는 경우도 이 담보권능의 제한의 문제를 해결해서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해제하고 손배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여기 없다 그랬죠? 요것만 제척 기간이 있는데 1년이에요.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이라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해제와 손배청할 수 있죠. 매수인이 악이라면 뭐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해요. 선의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해서 매도인도 자기도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든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인이 선인 경우라면 매도인이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만약에 악이었다면 매도인은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안 해주겠죠. 요거하고 맞춰야 되니까.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근데 특히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해제할 수 있어요. 매수인만 해제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같이 보시고. 자, 17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죠.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른 경우. 선이죠?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2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예요. 안 경우. 그런데 이때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랬죠.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는 이건 담보 책임 문제인데 결국은 담보 책임은 전부 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는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결과 발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를 했을 때 매도인은 자기의 소유권을 제3자 소유물을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잖아요. 이행 불능이 돼버렸죠.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그 상대방인 을에게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을이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죠. 요거는 채무 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담보 책임도 되는 거고 그 결과 채무 불이행 책임도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경합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의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면 매수인이 악의 경우라면 해제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게 되면 얘는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해제권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결국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으로 가면. 그래서 채무 불이행과 담보 책임은 경합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만 물었다 그러면 굳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런데 2번에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이건 뭐니까? 채무 불이행이니까.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3번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선의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4번 계약 당시 매도인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했는데 매수인은 그 권리가 매도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스스로 해지할 수 있죠. 이때는 매수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을 우린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매도인의 특칙.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매수인이 선이면 해제 손배청, 악이면 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도인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해제하고 손배청을. 그런데 매수인이 선이라면 해제하고 손배청 해주고 매수인이 만약에 악이었다면 해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도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라는 사실을 본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 3번, 4번이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고 5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대금 감액 청구는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다 행사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18번입니다.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문제에서 이렇게 만든 것은 이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라는 뜻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매수 을이 측량해 보니까 90평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10평이 부족했던 거죠. 계약한 다음에 10평이 줄어든 게 아니고 원래 계약하기 전부터 10평이 부족했던 거예요.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시적인 일부 불능인 사례인데 그죠? 예컨대 100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90평이었다 그러면 10평이 처음부터 부족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걸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떨까요? 석유 100톤을 샀는데 세보니까 90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대박 이렇게 문제를 내면 100톤 샀는데 와서 세보니까 90톤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로 풀어버린단 말이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의한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능이어야 돼요. 불능.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거는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뿐이지 10톤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이행인 거예요. 불완전 이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건 불능의 문제가 아니니까. 같은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소주 10병을 주문을 했는데 9병만 왔다. 그럼 1병 더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건 담보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나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담보책임으로 풀면 안 되고 요거는 불완전이행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모자른 건 더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이잖아요. 특정물. 그러니까 특정물일 경우에는 10평이 부족한 거 어디서 더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니까 불능이다. 이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에서 어쨌든 가격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해서 100평을 샀는데 측량해 보니 90평이었다. 1번.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아주 쉽잖아요. 표상으로 보면 선이면 다 되고 악이는 다 안 되는 거예요. 1번, 을이 선이라면 대금 감액 손배청이 있죠.
2번 을이 악이라면 대금감액 손배청 없지요. 악이라면. 3번 을이 악의인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해제 주장할 수 있나요? 악의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주장할 수가 없죠. 4번 을이 선의일 때에는 토지 부족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갑액의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선의라면 안 날로부터, 그죠?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5번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지지 않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담보 권능의 제한인데, 그렇더라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락일에게 낙찰돼야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당권 자체만으로는 아무 위험이 없는 거죠. 이거 자체만으로는 실행됐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 19번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부동산에 관해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죠. 그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봅니까? 담보 권능의 제한의 문제로 보죠. 따라서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해제하고 손배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갑은 처음부터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이므로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틀렸고요. 2번. 을은 전부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므로 전부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라 그랬죠? 담보 권능의 제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갑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은 저당권의 행사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갑의 을에 대한 담보 책임 주장은 갑이 소유권을 상실한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담보 권능의 제한하고 전부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척기간 제한이 없어요. 두 가지는. 자, 그러면 19번 문제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한 경우로 나왔지만 이거 어떻게 바꿔칠 수 있나요? 아까 가압류에서 강제경매,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강제경매로 경락일에게 넘어갔다. 이때도 같은 논리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0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했으며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기계의 품질과 성능이 기재된 카탈로그와 검사 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공급된 기계가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계는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하자가 있다 없다? 있다. 3번.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그 부동산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인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매도인은 576조 준용에 따라 담보 책임을 진다. 즉 담보권의 제한에 따라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외에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 확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지었다. 예컨대 주사기하고 주사바늘을 팔았어요. 매도인이. 그럼 매수인이 샀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 주사기가 잘못해서 주사바늘이 떨어져 나와서 아이 눈에 찔렸다.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죠? 그러면 주사기 자체 가지고 그 주사기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발생한 주사바늘의 확대 손해가 발생했죠. 또는 TV를 샀어요. TV를 샀는데 TV가 불이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불이 나서 가구가 몽땅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1차 손해는 TV가 부서진 거고 2차 손해, 확대된 손해는 가구가 불에 탄 거잖아요. 그럼 가구 불에 탄 것까지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일단은 TV 사례를 보면 TV를 샀죠. 그럼 TV 자체가 화재가 생겨서 가구까지 다 탔다. 장롱이 탔다. 그럼 TV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이고 장롱은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그 책임을 묻는데 TV 자체가 문제였다면 100만 원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야. 그럼 이것까지도 청구할 수 있겠느냐, 매도인에게. 물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TV에 하자가 있으니까 100만 원은 청구할 수 있는데 걔 때문에 또 다른 2차적인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까지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플러스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도 스스로 몰랐다면 그때는 확대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될 손해액은 이행이익이겠어요? 신뢰이익이겠어요? 모든 손해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모든 손해는 전부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 여러분은 자꾸 신뢰이익 얘기하는데 이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딱 두 번만 쓰자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한 번 하고 두 번째, 착오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 착오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이때는 불법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유초 적용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쓰시고 신뢰이익은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손해는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 따라서 배상해야 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반대로 쓰였어요.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5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